안녕하세요. 올해 63 된 며느리입니다.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30년 넘게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시집을 온 건 26살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참 순진했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면 언젠가는 친딸처럼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중매로 만난 남편은 첫인상이 점잖아 보였고 시댁도 그리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댁에는 시누이가 둘 있었어요. 큰 시누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작은 시누는 결혼은 했지만 친정 근처에 살면서 자주 드나들었어요. 결혼하기 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참 복스럽게 생겼다고 앞으로 딸처럼 예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친정엄마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눈치였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시댁에 들어가던 날 시어머니는 떡을 한시로 해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며느리를 소개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살림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됐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살림을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 들릴 나가시면 새참까지 챙겨다 드려야 했고 점심 저녁도 다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셨지 직접 손을 대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신혼 초였어요. 제가 국을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더니 이렇게 끓이면 누가 먹냐고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쏘아붙이셨어요.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솔직히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또 어머니 흉본다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냈고요. 다음 날부터는 새벽에 일어나 국 끓이는 법을 다시 배우다시피 했어요. 시어머니 방식에 맞추려고 간을 보고 또 봤어요. 명절 첫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차례 음식을 혼자서 거의 다 준비했어요. 전을 100개도 넘게 부쳤던 것 같아요. 손에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영 부족해서 걱정이라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웃어넘겼어요. 남편은 그때 회사에 다니느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시댁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죠. 저도 굳이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종종 옆집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셨어요. 옆집 며느리는 시집살이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다더라. 너는 왜 그렇게 손이 더디냐 하고 핀잔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더 앞당겼고 반찬 가짓수도 늘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입에서 잘한다는 칭찬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말 공들여서 갈비찜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시고는 옆집 며느리가 한 갈비찜이 더 맛있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시부모님 끼니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둘째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산후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서서
시아버지 진지를 차렸으니까요. 그때 친정 엄마가 와서 보시고는 속상해서 우셨던 기억이 나요. 며칠만 더 쉬게 해달라고 사정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며 단호하셨어요. 문제는 시누이들이 친정에 올 때마다 시작됐어요. 큰 시누가 명절에 내려오면 시어머니는 딸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어머니랑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부엌에 와서 한마디씩 거들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시누이한테 전 좀 같이 붙여달라고 했더니 언니는 시집살이도 안 해봐서 그런가 손이 영 서툴다면서 도로 자리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새언니는 이런 거 익숙하시잖아요. 저는 잘 못해서요. 매년 겨울이면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김장이야말로 며느리 솜씨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배추를 100포기씩 절이게 하셨어요. 동네 다른 집들은 가족끼리 품앗이로 나눠서 했지만 우리 집은 늘 저 혼자 도맡았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나면 시어머니는 김치통에 김치를 담으면서 한마디씩 평가를 하셨어요. 간이 안 맞는다. 양념이 부족하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도 정작 옆에서 거들지는 않으셨어요.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한테 잠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돈이 와서 도와주면 동네에서 며느리가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흉본다고요. 결국 친정엄마는 그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는 부탁도 못하겠다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40도 가까이 열이 올랐는데도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누워 있으면 누가 밥을 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은 받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결국 열에 들뜬 채로 일어나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날 손이 너무 떨려서 국그릇을 2개나 깼어요. 시어머니는 그릇 깬 것만 타박하시고 제 이마가 불덩이인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시댁 흉본다고 할까봐 입도 뻥긋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 보면서 버텼어요. 우리 애들만큼은 이런 환경에서도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요. 밤마다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에 앉아 멍하니 있던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전화로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걱정만 끼칠까봐 그것도 못했어요. 그 시절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한 명 있었어요. 가끔 마당 너머로 인사를 나누다가 친해진 사이였는데 그분이 제 사정을 어렴풋이 눈치채셨는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새댁,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사람이 그러다 병나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정작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은 모르는 걸 동네 이웃이 먼저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여전히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 하나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누군가는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위안이요.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먼저 편찮으셨어요. 당뇨가 심해지시면서 합병증까지 오셨는데 그때부터 진짜 병간호가 시작됐어요.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저였고 입원하시면 병실에서 밤새는 것도 저였어요. 시아버지는 발끝부터 감각이 무뎌지셔서
자주 넘어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드려야 했고 상처가 나면 소독도 제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매끼 혈당을 체크해가며 음식을 따로 준비했어요. 일반 식사와 환자식을 동시에 차리려니 손이 2배는 더 갔어요. 시누이들은 가끔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한 번은 작은 신우가 병문안을 왔는데 30분도 안 있다가 약속 있다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이 옆에 계시니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정말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떠넘기는 말처럼 들렸어요.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 놔두는 게 못마땅하다며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버텨봤어요. 시아버지 병간호와 가게 운영을 병행하면서 어떻게든 둘 다 지켜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에 나가고 점심시간엔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생활을 몇 달간 이어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며느리가 살림보다 장사에 정신이 팔려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소홀히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과 다른 말이었지만 그 말이 동네에까지 퍼지는 걸 보고 저는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몇 년 키워온 가게를 접었어요. 그날 가게 셔터를 내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손으로 일군 작은 성취였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도 시댁 생활비에 보태졌어요. 제 몫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몇 년을 그렇게 앓으시다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도 손님 치르고 음식 준비하고 다 제 손으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태였고 시누이들은 와서 울기만 했지 일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3일장 내내 거의 눈을 못 붙였는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더라고요. 발인 날 아침에는 너무 지쳐서 잠깐 주저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며느리가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하냐고 핀잔을 주셨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그저 죄송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어요. 그래도 저희와 계속 한 집에서 사시는 거였어요. 시누이들도 그제야 이제 어머니를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가족회의라고 모였는데 사실상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큰 시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장남이고 어차피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당연히 계속 모셔야지. 그게 무슨 회의까지 할 일이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견 한번 내지 못했어요. 제 의사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어요. 반찬이 짜다, 싱겁다, 아이들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냐, 남편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신다는 시기였어요. 한 번은 제가 큰애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니까 살림이 안 모이는 거라고요. 그 학원비는 제가 부업으로 번 돈으로 보내는 거였는데도 그런 사정은 들으려고도 안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동창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게 보기 안 좋다며 한참을 나무라셨어요. 시집 온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뒤로는 모임도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친구들과의 인연도 점점 멀어졌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도 있었어요. 차례상을 차릴 때면 시어머니는 늘 큰 신우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챙기셨고 정작 제가 끓인 탕국은 입에도 안 대시는 날이 많았어요. 용돈 봉투를 돌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 다 똑같이 예뻐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막상 보면 큰 신우 자녀들한테는 빳빳한 새 돈으로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보다 적은 액수를 주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친손주보다 딸이 낳은 외손주를 더 챙기시는 게 의아했지만 그만큼 큰 신우를 각별히 여기시는 마음이 손주들한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 큰애가 저한테 조용히 묻더라고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씁쓸했어요. 한 번은 제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며칠 다녀와야 했던 적이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일에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고. 사돈어른 수술이야 사돈댁 식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며칠씩 집을 비우면 이 집안은 누가 돌보냐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서러웠어요. 저도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제 부모는 안중에도 없으신 건가 싶었어요. 결국 하루만 다녀오고 부랴부랴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 수술 결과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식사며 빨래며 병원 다니는 거며 다 제가 했어요. 시누이들은 명절이나 가끔 와서 용돈 몇 푼 드리고 가는 게 다였어요. 그것도 시어머니는 딸들이 와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딸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들떠서 무슨 반찬을 해줄까 고민하시고 막상 딸이 가고 나면 며칠을 서운해 하셨어요. 며느리가 매일 옆에서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딸들이 가끔 와서 손잡아 주는 건 그렇게 감격스러우신가 보더라고요. 한 번은 작은 신우가 용돈 10만 원을 드리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동네방네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매일 밥상을 차렸는데 그건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한창 자라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둘째가 아파서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 혼자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밤에 나가면 누가 내 약을 챙겨주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그 순간에도 당신 약 걱정을 먼저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이웃에게 부탁해서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게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 새벽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아이 손을 잡고 있는데 너무 서럽고 외로워서 혼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마음속으로 반발심이 일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도 작은 기쁨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큰애는 공부를 곧잘 했고 둘째는 운동에 소질이 있었어요. 학교 행사에 제대로 참석은 못해도 밤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한 숨통 같은 거였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해 줄 때면 그날 하루의 고단함이 조금은 잊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아이들도 다 커서 결혼하고 독립했어요. 집안엔 저랑 남편, 시어머니 셋만 남았죠.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연세가 80을 넘어가면서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셨거든요. 화장실 모시고 가는 일도 목욕시켜드리는 일도 다 제 몫이 됐어요. 몸이 무거우셔서 혼자 부축하기 버거운 날도 많았어요. 한 번은 욕실에서 미끄러지실 뻔해서 제가 대신 넘어진 적도 있어요. 허리를 다쳐서 한동안 파스를 붙이고 다녔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식사는 거르지 않고 챙겼어요. 그 무렵부터 재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땅이랑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될지가 자식들 사이에서 관심사가 된 거예요. 시누이들이 부쩍 자주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 식사는 잘하시냐 하면서요. 저는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걱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통화 끝자락에 꼭 한마디씩 덧붙였거든요. 어머니 요즘 정신은 맑으시지 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랑 둘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집이랑 땅은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저는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평생 모셨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고려해 주시겠거니 막연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그래도 며느리로서 한 도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인정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재산은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거라고 하시면서 며느리는 어차피 남이니까 그건 자식들 알아서 챙겨줄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남이잖아. 그 한마디가 귀에 박히듯 들어왔어요.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았는데 결국 저는 이 집에서 남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아침상 차리던 일, 시아버지 병간호하던 일, 장례 치르던 일,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던 일, 목욕시켜드리던 일, 제 손으로 일군 가게까지 접어가며 매달렸던 그 모든 세월이요. 그 모든 게 다 부질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시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30년 전 시집 오던 날의 그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지고 지친 얼굴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한테 물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저더러 남이라고 하셨다고 재산은 자식들만 나눠 가질 거라고 하셨다고요. 남편 반응이 또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마음에 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며느리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건 어머니 재산이니 어머니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발끈해서 되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내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냐고요. 남편은 당황한 듯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밥은 차려줬지만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왔어요. 화해의 표시였겠죠? 저는 그 떡을 보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떡 한 봉지로 풀릴 서운함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생 남편 집안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부엌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먹기로 했어요. 더 이상 희생만 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막 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저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떠안고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만 챙겨드리고 병원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빨래도 매일 하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알아서 챙겼을 일들을 이제는 직접 말씀하셔야 했으니까요. 반찬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말씀하셔야 했고, 병원 가실 때도 미리 말씀을 하셔야 제가 시간을 맞춰드릴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왜 요즘 이렇게 무심하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그냥 웃으면서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라고만 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무렵 저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제 얼굴이 한결 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달라졌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너무 오래 참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집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어요. 예전엔 시어머니 방에 매일 들어가서 이불도 정리해드리고 옷장도 정리해드렸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옷장을 뒤적이시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떠안고 살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그 무렵 시누이들도 변화를 느꼈는지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니 건강 챙긴다고 자주 전화하더니 막상 직접 모셔야 할 일이 생기면 다들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시누는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 했고 작은 시누는 남편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결국 또다시 모든 부담이 저한테 돌아오는 구조였는데 저는 이제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약속을 취소하고 시어머니부터 챙겼을 텐데 그날은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큰 시누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셔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못 온다고 다음에 모시고 가시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작은 시누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이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형님이 다녀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못 가니 두 분 중 한 분이 다녀오시라고요. 결국 남편이 하던 일을 미뤄두고 모시고 갔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며느리는 남이라고 말씀하시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는 걸 보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남편한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떠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직접 부모님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거든요. 시어머니 병원 예약을 직접 잡아야 했고 약도 직접 챙겨야 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투덜거렸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고요. 저는 그 말에 차분히 대답했어요. 예전엔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 당신은 몰랐던 거지. 원래 이만큼 손이 가는 일이었다고요. 남편은 그제야 조금씩 깨닫는 눈치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그동안 당신이 고생 많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묘했어요. 진작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지셨고 식사도 누군가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쯤 되니 자식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누가 모실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시누이 둘과 남편, 저까지 모여서 앞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의논했죠. 큰 시누는 자기 집이 좁아서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작은 시누는 남편 눈치 보인다고 못 모신다고 했어요. 결국 또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니까 어머니 모시는 거 더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30년 넘게 모셔온 건 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며느리는 남이라고 하셨던 말씀도 그 자리에서 꺼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제가 정말 이 집에서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누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큰 시누가 먼저 입을 열더니 그래도 지금까지 모셔왔으니 계속 모셔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듯 말하더라고요. 작은 시누도 거들었어요. 형님이 그래도 제일 잘하시잖아요. 어머니도 형님 손길에 익숙하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어요.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다 했던 일, 몸살 났을 때도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야 했던 일, 친정아버지 수술 때도 하루 만에 돌아와야 했던 일까지 차분히 말했어요. 시누이들은 그런 사정을 잘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큰 시누가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라고요.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잘한다는 이유로 계속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돌아가면서 모시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을 알아보든지 자식들끼리 결정하시라고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다 떠안지 않겠다고요. 회의가 끝나갈 때쯤 작은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너무 서운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서운한 건 제 쪽이었다고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큰 신우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시어머니를 며칠 모시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라는 걸 느꼈는지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작은 신우도 가끔씩 와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시누이들도 처음으로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체감하게 됐어요. 식사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모시고 가는 것, 약 챙겨드리는 것, 그 모든 게 다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큰 신우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저는 이틀 했는데 벌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만감이 교차했어요. 30년을 묵묵히 해온 일을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작은 신우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첫날 밤 새벽에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모셔다 드려야 했다며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이걸 몇십 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일주일도 자신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자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살다 보니 하게 된 거죠. 시누이들은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예전엔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들이 막상 직접 해보니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깨달았다고요. 저는 그 사과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함께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딸들이 며칠씩 와서 돌봐드리는 동안 예전에 며느리가 해주던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깨달으신 듯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무렵 손주들도 가끔 할머니 댁에 들렀어요. 큰애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시더니 한참을 우셨어요. 그러시면서 손주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한테 참 모질게 굴었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게 작은 할머니였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다가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주 앞에서까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큰애도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살가워졌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다면서 안아주기도 했어요. 큰애가 그날 저한테 따로 묻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디셨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낸 거라고.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요. 그러면서도 너는 내 아내한테 나처럼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큰애는 그러겠다고, 엄마처럼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들으며 적어도 다음 세대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동안의 서운함과는 또 다른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시누이들도 남편도 저도 병원에서 며칠을 함께 지냈죠. 그 와중에도 결국 시어머니 곁을 가장 오래 지킨 건 저였어요. 시누이들은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 중에도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찾으셨어요. 한 번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이 너였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몇 번을 되뇌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30년 묵은 서러움이 그 순간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날엔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떡을 한시로 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셨던 일을 기억하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기억하죠 라고 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예뻤다고. 그런데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요구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식보다 더 자식 노릇을 해준 사람한테 정작 자식 대접을 안 해줬다고.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질 무렵이면 시어머니는 종종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저한테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너한테 다르게 대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마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을 데워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변호사가 병실로 와서 시어머니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시누이 둘과 남편, 저까지 모두 모였어요. 시누이들은 당연히 자기들끼리 재산을 나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큰 시누는 미리 부동산 시세까지 알아봤다는 듯.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기도 전에 집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은 시누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워낙 분명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천천히 펼치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줄은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다 재산 분배 항목에 이르렀을 때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과 땅의 상당 부분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자식들한테는 일부만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며느리인 저에게 주시겠다는 내용이었죠. 큰 시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작은 시누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런 글귀도 있었어요. 평생 나를 자식처럼, 아니 자식보다 더 살뜰히 챙겨준 사람은 며느리였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킨 사람도 며느리였다. 자식들은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며느리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 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시누이들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큰 시누는 고개를 푹 숙였고 작은 시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큰 시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뜻이 그러셨다면 따라야죠 라고요. 변호사가 덧붙이기를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니 원하시면 그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큰 시누와 작은 시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지 않겠다고, 어머니 마지막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고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누구도 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작은 시누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기신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헌신을 인정해 주신 거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넌 남이잖아 라는 말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셨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엔 진심을 보여주신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며느리도 자식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드린 셈이 됐어요. 시누이들도 그 뒤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명절에 오면 먼저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거들었고 가끔 안부 전화도 진심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유산으로 받은 집은 지금도 제가 살고 있어요. 가끔 그 집 마당에 앉아서 시어머니 생각을 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떡을 한 시루 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를 소개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모습이 겹쳐서 떠올라요.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매정한 모습과 따뜻한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게,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며느리를 본 친구들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해줘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대하라고요.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박힐 수도 있고 평생 힘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받았던 그 상처와 그 마지막 위로를 떠올리면서 저는 더 나은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 그날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전처럼 계속 모든 걸 혼자 떠안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떠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 걸음 물러서서 제 몫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결국 시어머니로 하여금 진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음을 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서운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받았던 따뜻한 인정까지.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 유언이 너무 늦은 사과였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 마지막 진심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진심을 인정받지 못해 서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